1815년 여름, 치열한 워털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열강들 사이에 간헐적인 전쟁을 마침내 끝내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전투는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2만 6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고 유럽연합군 역시 약 2만 4천 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하루 동안 벌어진 전투 가운데 두 번째로 참혹한 전투로 여겨집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기 전 몇 년은 프랑스 지도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1812년 여름, 프랑스는 러시아가 영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의도에 따라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6년 전, 그는 영국을 경제적으로 타격하고 프랑스를 지배적인 산업 및 상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봉쇄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러시아를 프랑스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파비안 전략을 채택한 러시아를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파비안 전략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군사 전략입니다. 보급을 방해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 즉 짧고 갑작스러운 습격을 실시한 뒤 공격당한 쪽이 반격하기 전에 공격자가 도망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프랑스군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려 했고 나폴레옹의 군대가 모스크바라는 수도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곳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혹독한 겨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침공 실패로 30만 명이 넘는 프랑스 군인이 사망했고 약 2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듬해인 1813년 나폴레옹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 연합군에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군은 이 전투에서도 막대한 사상자를 내었고 연합군이 그들을 포위하자 10월 18일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후퇴 도중 엘스터강의 다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잘못 전달되어 수천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추가로 3만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전투에서 약 3만 8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후 프랑스로 도망쳤지만 연합군은 그를 추격하여 1814년 3월 파리에서 결국 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4월 6일 그는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퇴위당했고 곧이어 퐁텐블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월 11일에 체결된 이 협정은 나폴레옹과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대표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폴레옹의 통치를 끝내고 유럽 내 대부분의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도자를 엘바 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오랫동안 유배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815년 2월 26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섬에서 탈출해 1000명이 넘는 지지자들과 함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그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탈출 소식을 들은 빈 회의의 대표들은 그를 무법자로 규정했고 이후 며칠 동안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대비해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30만 명의 군대를 모았고 이 부대를 3개로 나누었지만 실제로 워털루 전투에 참가한 병력은 약 7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좌익은 미셸 네이 원수가 지휘했고 우익은 에마뉴엘 드그루시 원수가 지휘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나폴레옹은 벨기에를 가로질러 진격하며 연합군 전초기지를 점령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프로이센군 사령관 게브아르트 폼블리어와 아서 웰슬리의 군대 사이에서 웰링턴 공작이자 영국 연합군 사령관인 아서 웰슬리,
나폴레옹은 이 두 군대가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아 각각 따로 상대하려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기 때문에 두 군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씩 따로 상대하는데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 이른 아침, 웨슬리는 나폴레옹이 샤를로아 도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카트르 브라슈라는 작은 마을에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곳은 훗날 네덜란드 국왕이 되는 오렌지공이 점령한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오렌지공과 함께 작센, 바이마르, 아이젠하웨의 카를 베르나르트 공이 지키고 있었으며 그는 또한 대령이었습니다. 군대는 카트르 브라슈의 교차로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네덜란드 사단 중 한 곳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지휘관은 웨슬리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그 명령은 그와 그의 병사들을 네벨시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렌지공의 지휘 아래 움직이던 소규모 부대는 처음에는 프랑스군 좌익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마르샬 네이의 병사들은 결국 적군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전투는 현재 카트르 브라슐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웰슬리와 그의 부대가 현장에 도착해 프랑스군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면서 결국 영국 동맹군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나폴레옹은 리니 전투에 참전했으며 그의 병사들은 블리어가 지휘하는 프로이센 군대와 맞섰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군의 우익과 예비군 일부를 동원해 러시아군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공격의 압도적인 힘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중앙이 먼저 무너졌지만 양측면은 강하게 버텼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전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방 부대는 자정과 다음날 아침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프랑스군 내부의 전달 혼선 때문에 프랑스군은 프로이센군의 철수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무너지고 후퇴한 후 웨슬리의 지휘하에 있던 영국 동맹군 부대는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17일 오후 나폴레옹은 카트르 브라에 도착했지만 이미 적군이 모두 철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후 웨슬리와 그의 부대를 뒤쫓아 워털루까지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천후와 진흙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한편 3만 3천 명의 프로이센군은 바브르시로 탈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우익 사령관인 그루시에게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늦어진 데다 프로이센군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루시와 그의 부하들은 요격에 실패했고 일부 프로이센군이 딜강을 이용해 공격하고 프랑스군을 지연시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날 밤 영국 동맹군은 워털루에 주둔했고 나폴레옹은 여전히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군은 바브르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블리어는 웰즐리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영국 동맹군을 지원하겠다고 확신시켰고 이것이 웰즐리가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립 독일 군단 제2경보병대대 소속의 에마누엘 비더만 중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다음날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아마도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날 밤이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의 칼에 의해 당신을 불안한 삶이 끝나버릴 것인가? 프랑스군은 약 7만 2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의무 군복무제를 시행하여 군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배 후 민병대를 조직할 때는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사들 대부분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고 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사들은 부대 지휘관들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부대와 협력할 때 이런 불신이 두드러졌습니다. 프랑스 군대 내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식량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악천후 속에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쓰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종종 이렇게 나쁜 날씨 속에서도 야외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 그들은 천둥번개 속에서 밤을 보냈고 이로 인해 말들이 자주 놀라곤 했습니다. 웰슬리는 한편으로 약 6만 8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악명 높은 군대였고 매우 약하고 장비도 부족했으며 참모진도 매우 경험이 없었다. 인용 끝. 전반적으로 영국 연합군 내의 많은 병사들은 경험이 부족했고 다른 이들은 한때 프랑스 군대의 일원이었거나 나폴레옹과 동맹을 맺은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헨리 패짓, 옥스브리지 백작은 웨이슬리의 중기병 도대를 지휘했으며 이 부대는 워털루에서 서쪽으로 8마일 떨어진 할레시에 17,000명의 병력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은 네덜란드의 프레데릭 왕자가 지휘했습니다. 영국 연합군도 식량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병사는 18일 아침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설탕 없는 커피 반 컵과 빵 한 조각이 아침 식사로 내가 먹은 전부였습니다. 프로이센군 역시 재편성 중이었으며 자원봉사단체와 민병대 연대가 군대로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군대가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훈련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전반적인 장비 부족은 그러나 우수한 지휘관들과 참모진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었습니다. 약 48,000명의 프로이센 병사들 이 워털루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웰링턴은 6월 18일 아침 10시경 나폴레옹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영국 연합군의 우구몽 전초기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워털루 근처 브랑라루이드시에 위치한 한 저택단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물에 젖은 땅이 마를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30분이나 정오가 되어서야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병사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장비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블레어는 자신의 병사들을 워털루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여 영국군과 연합군에 합류해 전투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우그몽 저택은 영국 근위대의 4경보병 중대가 방어하고 있었고 왕립 독일 군단 KGLE 오버사이스대들이 주변 숲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후자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공격은 곧 영국군의 강력한 포격에 의해 격퇴되었고 여단을 이끌던 프랑스 장군 피에르 프랑스와 보드엥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보드엥 부대의 병사들을 포함한 프랑스군의 두 번째 공격이 곧 시작되었고 영국군이 프랑스 포병과 교전을 벌이는 동안 보병들이 저택의 북문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안들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국군이 곧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고 프랑스군과 근접전을 벌인 끝에 결국 저택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남아있던 프랑스 병사들은 영국 연합군에 의해 몰살당했습니다. 오후 내내 우구몽은 프랑스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나폴레옹은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포격을 지시했고 그로 인해 큰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독일 병사들은 건물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움푹한 길을 방어하기 위해 힘썼고 프랑스군의 공격을 격퇴하며 그 위치를 지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우구몽에서의 주요 공격 목표가 나폴레옹이 웨슬리를 예비군 투입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군이 먼저 예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두 지도자 모두 이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웨슬리와 나폴레옹 모두 각각 방어와 공격에 시간과 자원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포병부대를 포함해 12,000명의 병력을 방어에 투입했고 나폴레옹은 공격에 4,000명을 투입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쯤 나폴레옹은 라스네 마을 근처에서 프로이센군의 첫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군 우측 측면에서 약 4-5마일 또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그루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했고 그루시에게 전장으로 와서 프로이센군을 공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그루시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이전 명령에 따라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며 와브르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날 오후 8시가 되어서야 그루시에게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그루시는 프랑스군과 프로이센군이 맞붙은 와브르 전투에 참전했으며 이 전투는 19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의 100일 전역과 전체 나폴레옹 전쟁의 마지막 주요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프랑스군이 워털루에 도착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프랑스군이 결국 와브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승리를 축하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했을 때쯤에는 나폴레옹이 이미 워털루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로이센군의 움직임을 인지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군 제1군단 이 대규모 대응을 이루어 라에생테에 있는 영국 동맹군의 전초기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군대가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함께 이동하는 군사 대응으로 이 줄들이 폭보다 더 길게 늘어선 형태였습니다. 이 사단들은 네이의 지휘 아래 대각선 대형으로 이끌렸으며 각 대열은 약 160개에서 200개 정도의 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사단은 절벽 아래에 있는 상벽으로 둘러싸인 농가단지로 진격했는데 이곳은 웨슬리가 전투 전에 확보해둔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지만
나폴레옹은 승리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보내지 못했고 웨이슬리 역시 전투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배열이 전진하기 전에 프랑스의 중포로 구성된 대포대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KGL 병사들은 프랑스군을 앞에서 맞이하며 양측이 전투를 벌였고 다른 프랑스 부대들은 건물을 포위하며 주변으로 퍼져나가 고립시켰습니다. 프랑스군이 현장에 있던 400명의 KGL 병사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KGL은 능숙하게 적을 막아내며 심지어 프랑스군이 성벽을 오르는 것조차 저지했습니다. 오렌지공은 곧 그 건물이 고립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하노버의 니네베부르크 대대를 지원하러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는 무장기병 부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병 부대는 그 건물을 지나 능선 정상 가까이 와 있던 제1군단 지휘관 장 바티스트 드로오를 지원하러 이동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드로오와 그의 세계 사단 약 14,000명으로 구성된 병력이 웰즐리의 좌익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약 6,000명의 영국 연합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열은 제1여단과 제2 네덜란드 사단으로 구성되었고 양쪽에는 각각 영국 여단이 배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열은 토머스 픽턴이 지휘하는 영국군과 하노버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대들 중 상당수는 쿼트르브라 전투 이후 큰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능선 뒤의 사각지대에 엎드려 진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일어나서 응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 제1여단 내에 틈이 생겼고 예비 병력이 부족해 그 틈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브로우의 부하들 중 일부가 앞으로 나아가 그 건물 뒤를 따라 나 있는 움푹 파인 길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영국 동맹군 부대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그들이 움푹 파인 길에 도달하자 팩 연대의 병사들이 일어나 네 줄로 된 대형을 갖추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총격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형 대형을 갖춰 성공적으로 반격 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드로우의 오른쪽 앞에 있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픽턴은 반격을 명령한 직후 전사했고 영국 연합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은 전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속 프랑스군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밀려났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나폴레옹이 승리하는 듯 보였고 프랑스군은 영국 연합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으며 영국군 전열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장군의 군대에 배속된 프로이센 연락 장교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3시가 지난 후 프러시아군의 지원이 곧 도착하지 않는 한 웨슬리 공작의 상황은 위태로워졌습니다. 인용 끝. 병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병 부대를 지휘하던 헨리 페짓은 2개의 여단에게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기병대 병사들은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말들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말 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데에도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들은 대염을 이루어 움직이는 데에는 경험이 부족했고 민첩하지도 않았습니다. 웰슬리는 이를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개 영국 기병 중대가 2개 프랑스 기병 중대와 맞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4개 영국 기병 중대가 4개 프랑스 기병 중대와 맞서는 것은 달갑지 않았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질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더욱 꺼렸습니다. 인용 끝. 페짓은 그의 2,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후에 역사가들은 그가 영국군이 다른 여러 부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앞으로 이끌기로 한 결정에 대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차라리 예비군을 정비해서 나중에 지원군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드로우의 좌측에 있던 프랑스 기병부대는 이전에 이미 흩어졌고 영국군은 계속 밀고 나가며 그 길을 막는 이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작가 월터 스콧 겸은 자신의 저서 폴의 친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전투에 참전한 제1생명 근위대 연대장 존 엘리경의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인용문. 중기병 여단의 돌격을 이끈 존 엘리경은 한때 여러 명의 흉갑 기병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비범하게 힘이 센 그는 검과 말 다루기에 완벽하게 능숙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적을 땅에 쓰러뜨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것을 가한 팔의 비범한 힘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인용문 끝. 벨리의 부대가 포함된 근위여단은 이후 피에르 울라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부대를 휩쓸었고 언덕 아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프랑스인 니콜라 슈미치가 이끄는 여단을 발견했는데 그의 부하들은 방진 대형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영국 부대들은
프랑스 병사들을 돌파했다. 유니언 여단은 보병 대열을 통과했고 로열 드라군은 결국 샤를 프랑스와 부르주아의 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독수리 군기를 탈취했다. 이 표장은 나폴레옹이 각 연대에 선물한 것으로 거의 100개가 수여되었으며 105 리니에르 연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스코치 그레이스는 45 리니에르 연대를 압도한 끝에 그 독수리 군기를 탈취했고 이니스 킬링스는 또 다른 프랑스 사단을 격파했다. 혼란 속에서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그 결과 스코치 그레이스와 유니언 여단은 프랑스 주력 부대로 휘청이며 돌진하게 되었다.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많은 프랑스 포병들을 학살하며 수많은 프랑스 대포를 무력화시켰다. 한편 나폴레옹은 추가로 무장기병 부대를 보내 반격을 명령했다. 영국 중기병대는 이러한 프랑스 부대의 돌격에 기습을 당했고 유니언 여단의 지휘관인 윌리엄 폰슨비 소장도 그는 부하들을 재정비하려다 공격을 받아 포로로 잡혔다. 스코치 그레이스의 한 무리가 근처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지휘관을 구출하려 했지만 폰슨비는 사망했다. 프랑스군은 그의 창을 이용해 그를 도우려던 그레이스 3명을 죽였다. 폰슨비의 죽음은 전투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위가 다시 프랑스군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유니언 여단이 계곡에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은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연합군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났다. 영국 중기병대는 라에생트 주변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형을 유지한 부대들은 혼란 속에서 흩어진 부대들보다 훨씬 적은 사상자를 냈다. 제1생명근위대와 왕립기마근위대는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전투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1200명 이상의 병사와 1300마리 의말이 희생되었다. 공격에 투입된 14,000명의 프랑스군 중 약 3,000명이 사상자를 냈다. 오후 4시 직전 미셸 레이 원수는 웰슬리 중심부에서 영국군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대규모 후퇴로 오인한 상황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고자 기병대만으로 웰슬리 중심부를 돌파하려 했다. 이때쯤 그는 남은 예비 병력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특히 오후 3시경 그는 라에생트 점령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웨슬리의 대형에 신경을 쓰느라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예비 기병대와 황제 근위대의 경기병 부대를 포함해 5,000명에 못 미치는 병력을 모았지만 결국 웨슬리의 영국 동맹군에게 저지당했다. 곧 2개의 중기병 군단이 네이의 임무에 합류하면서 총 병력이 9,000명으로 늘어났고 웨슬리의 군대는 약 4줄로 된 방진을 형성해 대응했다. 보병 방진은 기병에게 치명적이었다. 총검으로 이루어진 벽이 기병이 병사들과 직접 교전하는 것을 막았고 말들도 방진을 향해 직접 돌진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방진은 측면을 돌파당하지 않았고 보병 방진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격에 취약했다. 웨슬리는 자신의 포병대원들에게 적 기병이 접근할 때 방진 안으로 피신했다가 적이 후퇴하면 다시 포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명의 장교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알렉산더 머서 장군은 왕립 기마 포병대 소속으로 자신의 부대가 계속해서 무기를 운용하도록 선택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진하도록 두었고 그 대열의 선두가 우리로부터 약 50, 60야드쯤 떨어졌을 때 사격 명령을 내렸다. 그 효과는 끔찍했다. 거의 모든 선두 대열이 한 번에 쓰러졌고 포탄이 대열을 관통하면서 혼란이 전체에 퍼졌다. 모든 대포가 발사될 때마다 남자들과 말들이 마치 풀을 베는 나답해서 쓰러지듯이 쓰러졌다. 일용 끝. 이러한 대형은 포병 공격에 취약했지만 프랑스 기병대는 포병 부대와 잘 협력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서 포병 부대는 충분한 피해를 줄 만큼 가까이 또 충분한 수로 접근할 수 없었다. 포병 사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포병 부대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종종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기병대의 공격은 흔들림 없는 대형과 포병 사격, 그리고 여러 중기병 여단이 펼친 역습에 의해 계속 격퇴당했다. 프랑스군은 결국 큰 희생만 치르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몽생장 능선을 제대로 공격하려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레이는 이후 제2 군단의 연대와 이전 전투에서 부상당하지 않은 기병대 등 여러 부대를 동원해 합동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격이 시작된 직후 프랑스군은 페지시 선두에 선 왕실 근위여단이 자신들을 향해 돌격해오는 것을 맞닥뜨렸다. 그러나 영국군은 돌파에 실패했고 결국 후퇴했다. 페짓은 잠시 후 세 개의 KGL 기병대와 함께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프랑스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영국 연합군이 서로 고립되고 포위당한 후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공격은 참사로 끝났다. 한편 프랑스 부대 중 일부는 포병대의 집중 사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결국 후퇴했다. 오후 5시 30분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네이에게 라에 생트마리 거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제1군단 부대와 함께 네이는 그 건물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랑스군이 성공했다. 이는 방어하던 KGL 부대가 탄약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기병, 포병, 그리고 산개병들이 이후 웰슬리 중앙으로 보내졌고 산탄 사격이 보병 방진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영국군의 2연대, 30연대와 73연대는 너무 큰 피해를 입어 결국 하나의 방진으로 합쳐야만 했다. 영국 동맹군의 상황은 점점 암울해지기 시작했다. 오렌지공은 곧 국왕 독일 군단의 한 부대에게 그 건물을 탈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은 적의 존재와 그로 인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의 대령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 프랑스 척후병들을 밀어냈다. 하지만 대령이 전사하고 그의 대대가 전멸할 때까지였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여단이 그 건물을 되찾으려 시도했지만 그들은 총격을 받고 결국 전멸했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군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보병 방진을 유지하고 있던 영국 동맹군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다. 프랑스군은 곧 더 많은 포병 무기를 투입해 한 방진을 가까운 거리에서 포격했고 그 결과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사우 병사들은 곧 포와 포병대원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무전 기병대에 의해 제압당했다. 머소 장군의 또 다른 포대 측면에 배치된 군포대는 영국 동맹군의 말들뿐만 아니라 칸약차까지 격파하며 결국 머서와 그의 부하들을 후퇴시켰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인용하자면 이 포격의 신속함과 정확성은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였다. 모든 포탄이 거의 명중했고 나는 우리가 모두 전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많은 경우에 안장가방이 말의 등에 붙어있다가 찢겨나갔다. 나는 한 발의 포탄이 부대에서 가장 좋은 포차바퀴 옆에 말 2마리 밑에서 터지는 것을 보았다. 그 말들은 그대로 쓰러졌다. 인용 끝. 27번째 이니스킬링 보병연대라는 한 부대는 대형을 유지했고 나중에 3-4시간 동안 병력의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특히 힘든 전투 중에 웰즐리의 가장 뛰어나고 가까운 부하들 중 여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조지 쿡, 찰스 아우구스투스 포날텐, 피츠로이 서머셋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는 훈장을 받은 고위 군 지휘관들이었다. 이 시기에 대해 글을 쓰면서 웰즐리는 이렇게 회상했다. 인용하자면 그들이 다가오는데 걸린 시간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들도 내 시계도 모두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인용 끝. 한편 프리드리히 폰 비로우의 프로이센 제4군단은 플랑트 누아르시로 향했고 이는 프랑스군의 후방 진지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블리어는 프리시몽성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웰슬리의 중앙이 공격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기로 웰슬리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프러시아 제15여단은 프리슈몽 라하이에 위치한 웰링턴 공작의 좌익으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나사우 병사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체 기마 포병대와 다른 포병 부대도 함께 가져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프로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자신의 병력 일부를 보내 제4군단 이플랑트 누아르에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15여단은 돌격 대형을 갖추고 그 병력들을 프리슈몽에서 밀어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면서 포격을 이용해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결국 플랑트 누아르에 도달했다. 그 결과 도시에 있던 프랑스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청년 근위대 8개 대대의 지원을 받았지만 여러 차례 강력한 반격 끝에 프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울 수 없었고 결국 도시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얼마 후 나폴레옹이 추가로 2개 대대를 투입하여 도시를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스 에른스트 카를이 이끄는 프러시아 제1군단 18일 오후라 북쪽에 도착했다. 그는 나사우 부대뿐만 아니라 프러시아 제15여단도 피해를 입었고 이 두 부대 모두 웰슬리의 좌측에 있었으며
그들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력을 플랑트 누아르 근처의 프러시아 본대 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는 뷰르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지만 웨슬리에게 파견된 프러시아 연락장교 무플링 장군은 카를과 그의 부대가 웨슬리의 좌익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프러시아 제1군단은 좌익에서 중앙으로 기병대를 이동시켜 영국 동맹군을 지원하게 되었고 중앙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1군단의 등장은 프랑스군의 사기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프랑스군은 바브르 전투 이후 그루시 원수가 워털루에 나타날 것이라고 완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제1군단과 프랑스군 사이의 전투는 결국 프랑스군이 말군 모양으로 진영을 바꾸게 만들었다. 프랑스 제4 사단장 피에르 디록은 프로이센 제24연대를 저지하지 못해 그 결과 제24연대가 라아이와 파펠로트를 모두 탈환하게 되었다. 제24연대는 곧 수아송 뒤에 있는 프랑스군의 새로운 진지를 공격하려 했으나 그 공격은 저지당했다. 하지만 이후 소총수들과 란트베어 부대의 지원을 받아 다시 공격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프랑스군도 후퇴했다가 다시 기세를 모아 반격에 나섰으며 파펠로트의 마지막 몇 채의 건물을 지키면서 소아송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다. 그 후 프로이센군은 하이랜더 대대와 13번째 란트베어 연대와 합류하여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있던 진지에서 그들을 몰아냈고 결국 프리시몽에서 프랑스군을 완전히 쫓아냈다. 디록의 사단은 프로이센 제1군단 기병 예비대와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 전장에서 도망쳤고 프랑스 제1군단도 마찬가지였다. 나폴레옹은 웨이슬리가 전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예비대인 황실근위 보병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대는 웨슬리의 중앙을 돌파하는 임무를 맡았고 오후 7시 30분에 진격을 시작했다. 이어진 전투는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다. 프랑스 포병대는 영국 동맹군 진영을 향해 포격을 가해 콜린 홀켓의 여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의 일부 부대는 혼란에 빠져 다른 부대 쪽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홀켓 자신도 얼굴에 총상을 입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 동맹군 제2선의 지휘를 맡고 있던 오렌지공도 밀려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네덜란드 사단장 다비드 핸드릭 샤스르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하고 자신의 포병대를 전진시키고 제1, 제3 척탄병의 측면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이것만으로는 프랑스군의 진격을 늦출 수 없자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수적으로 열세인 프랑스군을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했고 결국 척탄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막대한 사상자를 낸 넷째 척탄병대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1 및 제2, 제3 샤세르 부대원들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한 능선을 올라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자 영국군이 은폐된 위치에서 나타나 사격을 가했고 즉시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영국군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넷째, 역병대대가 능선을 올라와 다른 부대들을 지원했고 그 결과 영국군은 다시 급히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다. 영국군 척후병이 프랑스군의 좌측을 향해 사격을 가했지만 곧 52 경보병 연대로 교체되어 프랑스군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아주 거칠게 공격했다. 반격 사격으로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 부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역병 부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근위대의 마지막 병력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프랑스군 사이에 공황이 퍼졌고 이제 모두가 각자 도생이라고 믿게 되었다. 웨슬리는 곧바로 부하들에게 전진 신호를 보냈고 영국 연합부는 프랑스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그 길목을 가로막으며 돌진했다. 남아있던 제국 근위대에게 항복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한편 프로이센군은 플랑트 누아르 마을을 확보했고 곧 프랑스군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폴레옹은 한때 구근위대 2개 대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어진 영국 연합군에 의한 퇴각하는 프랑스군의 학살로 인해 그의 신뢰받는 부하들은 전투가 끝났으니 떠나야 한다고 나폴레옹을 설득했다. 일부 병력은 여전히 방진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기와 화포, 탄약은 연합군의 손에 넘어갔다. 도망친 프랑스 병사들은 정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추격당했고 나폴레옹의 마차는 포획되었으나 나폴레옹 본인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파리로 돌아와 벨기에에서 그루시 원수가 도착할 때까지 적들을 막아낼 징집병 군대를 다시 모으려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과 그의 대의에 대한 지지는 대중과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도 약해져 있었다. 그는 6월 22일에 왕위에서 퇴위했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다. 나폴레옹은 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전해지지만 1815년 7월 15일에 항구가 영국 군함들에 의해 봉쇄된 것을 알고 항복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이송되었고 2,000명 이상의 병사로 이루어진 수비대와 10척의 함대가 탈출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순찰했다. 그는 처음에는 브라이어스에 머물렀다가 이후 롱우드 하우스로 옮겨졌으며 두 곳 모두 내부가 습하고 쥐가 들끓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섬의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 불평했으며 그의 수행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방문객을 맞이했고 회고록을 구술했으며 영어를 공부하고 심지어 만찬 파티도 열었다. 에리카 문드비치와 제임스 엘 수완스는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에 기고하면서 남성들은 군복을 입고 여성들은 이브닝 드레스와 보석을 착용한 그런 파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 파티는 그의 포로 신세라는 상황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섬의 총독 허드슨 로우에게 전 황제로 인정받지 못했고 로우는 그의 지출도 줄였다. 1817년 중반 나폴레옹의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들이 그를 진찰하게 되었다. 그는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나폴레옹의 생활 환경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그것이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818년 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평생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더욱 우울하고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그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1821년 3월이 되자 그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그는 곧 2개의 유언장을 작성했고 5월에는 임종성사를 받았으나 병세로 인해 영성체는 할 수 없었다. 이틀 후인 5월 5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옛 기록과 현대의 보고서 모두 그는 위암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병은 그의 아버지의 생명도 앗아간 질병이었다. 그가 사망한 후 몇 년 동안 그의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비소가 발견되어 독살되었다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많은 헤어 제품과 심지어 약에도 비소가 함유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최근 2021년 에도 소화기 병리학자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나폴레옹은 위암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의 제라눔 계곡에서 군사적 예우를 받으며 매장되었다. 1840년 그의 유해는 프랑스로 반환되었고 그해 12월 파리에서 국장이 거행되었다. 워털루 전투는 길고 집요하며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다. 영국 동맹군은 1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프로이센군은 7천 명, 프랑스군은 약 2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중에는 약 7천 명의 포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투가 끝나갈 무렵 약 1만 5천 명의 프랑스 병사들 이 전장을 이탈했다. 영국 육군 소령 W.E. 프라이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6월 20일 오늘 아침 나는 워털루 마을을 조금 지나 몽생장 고원에 있는 전장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나는 속이 메스꺼워져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다. 수많은 시체들, 사지가 절단되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부상자들의 무더기,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 동맹군들이 당연히 외과 의사들과 마차를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광경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었다. 동맹군과 프랑스군 모두의 부상자들은 똑같이 참담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민용문 끝. 워털루 전투 다음 날 프랑스군과 프로이센군 사이에 와브르 전투가 막을 내렸고 그루시 원수가 티엘레만 장군을 격파하면서 프랑스군은 추가로 3만 3천 명의 병력을 잃었다. 역사학자들은 벨기에 전투 당시 나폴레옹이 지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것이 그가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게 만든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그는 무능한 지휘관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았는데 이들은 제대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많은 프랑스 부대들이 하나의 통합된 집단이 아니라 각자 따로 행동하게 만들었다. 연합군이 승리했고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지만 웰링턴은 그들의 승리에 따른 대가를 재빨리 언급했다. 인용문. 내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불쌍한 병사들을 잃은 끔찍한 상실로 인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믿어주시오. 패배한 전투 말고는 승리한 전투만큼 우울한 것은 없어.